1995년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방영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어느 복지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동안 여러 매체에 등장했던 이 복지원은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은 그 수많은 감동을 충격으로 바꿔버렸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1995년에 벌어졌던 소쩍새 마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1년 어느 일간지는 강원도 치악산 인근에 위치한 한 복지원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소쩍새 마을이란 이름의 이 시설에는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몸이 불편한 아이들과 갈 곳 없는 사람들까지 총 130여 명의 원생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복지시설과 원생들을 모두 책임지고 있던 것은 바로 인력이라는 법명을 가진 승려였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도승 생활을 하던 중 중생구제에 힘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1960년대 초부터 갈 곳 없는 아이들과 몸이 불편한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자신이 이끌며 이곳저곳을 떠돌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떠돌던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동안 탁발 등을 통해 모은 돈을 가지고 이 치악산 인근의 폐교된 분교 부지 근처에 천막과 비닐하우스를 지어 올린 것이 198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착해 소쩍새 마을이 세워졌고 몇십 명이었던 원생이 점점 늘어나서 일간지에 보도될 당시에는 13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생들은 천막을 지어 올리고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인력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최대한으로 애썼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아침에는 밥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었지만 점심 저녁은 식비와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수제비나 라면으로 때우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돌봐야 할 원생이 너무 많았기에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한 포대를 뜯으면 아무리 아껴 먹어도 이틀 사흘이면 동이 났다고 하네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일간지에 소개되고 또 방송국 프로그램들에서 다루어지는 기회가 오자 소쩍새 마을 측에서는 후원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넌지시 혹은 직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소쩍새 마을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후원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정기 후원을 하는 일반 후원 문의는 물론이고 고액을 후원하는 익명의 후원자도 있었으며 아예 직접 차를 대절하고 단체로 와서 일손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행렬도 이어졌다고 하네요. 덕분에 소쩍새 마을은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처음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직접 도움을 주러 온 자원봉사자들이었는데요. 후원이 이어지고 또 많은 후원 금액이 지원됐음에도 이곳의 환경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당장 그럴듯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이 힘들다면 임시 방편으로 컨테이너 등을 구해서 원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도 될 텐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원생들은 허름한 천막,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먹을 것 역시도 여전히 라면이나 수제비 등 제대로 된 반찬이나 밥이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의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자 소쩍새 마을 측에서도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인력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모아온 후원 금액을 사용해서 다른 지역에 부지를 구입하고 큰 건물을 올린 뒤 그곳의 원생들과 함께 이주할 계획이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93년 인력은 충북 청주 부근에 새로운 복지원의 건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은 인력이 새로운 곳을 만들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자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야무야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1995년의 어느 날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쩍새 마을과 인력 스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비밀리에 취재를 감행해 밝힌 사실들이 보도되자 그간 소쩍새 마을에 후원을 해온 후원인들도 그리고 이곳에 관해 좋은 글을 써주던 매체들도 직접 봉사를 해오던 자원봉사자들 역시도 모두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다고 합니다. 해당 방송에서 폭로된 사실들은 여러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인력은 제대로 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인력거사 혹은 인력 스님으로 소개했지만 그는 그 어느 종단에도 속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제대로 된 승적조차 없는 한마디로 가짜 스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본명인 정승우가 드러났는데요. 인력, 즉 정씨는 고등학생이던 시절 출가를 하긴 했지만 이내 견디지 못하고 불가의 귀의를 그만뒀으며 어깨너머로 배웠던 침술 등을 통해서 침술원을 운영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의원이 아닌 무허가 침술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는 절도 등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서 전과 8범의 범죄자였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후원금을 횡령해온 사실도 드러납니다. 그간 소쩍새 마을에 수년간 모인 후원금은 당시 돈으로 약 수십억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그가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1995년이므로 통계청에서 공식으로 운영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페이지에 과거 화폐가치 계산을 통해 도출한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200억 정도의 액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실제로 운영에 쓰인 돈은 극히 일부였고 대다수의 돈은 인력, 즉 정씨가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유용해 오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유흥업소와 도박 등에 돈을 써왔다고 전해지는데요. 안경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후원금을 유흥에 유용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의문점들 중 원생들에게 주어지는 밥이 부실했던 이유도 밝혀졌는데요. 후원자들이 집에서 먹는 반찬보다 원생들이 먹는 반찬이 더 좋으면 후원이 끊긴다며 큰 후원금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방송이나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만을 위해서 원생들에게 일부러 좋지 않은 식사를 제공했음이 어느 자원봉사자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원생들을 무자비한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둔기를 휘둘러 원생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았으며 또 여자 원생들을 성추행하는 등의 범죄도 저질렀지만 원생들은 겁에 질려 반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원생은 멀리 떨어진 다른 복지원에 몰래 버려두고 오는 등 파렴치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경찰에서도 정식으로 조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방송이 나가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감한 정씨는 이미 눈치 빠르게 후원금 중 70억을 다른 곳에 기부하고 남은 돈인 약 10억 원 정도를 빼내어 몰래 중국의 연길로 출국해 도망친 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길로 도망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한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도망친 사람이라며 지역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6억 원의 돈을 건넸다는데요. 환전을 위해 한국에 돌아온 3억 원 정도가 압수되고 개인적으로 빼돌린 후원금이 들어있는 차명 계좌도 발견되어 계좌가 모두 압수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결국 그는 이후에 스스로 자진 입국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마 그가 중국에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돈을 제대로 쓰는 게 불가능해서 그랬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관련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인력이 구속된 1995년 당시에만 하더라도 후원금 착복 및 횡령에 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서 그가 제대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인력, 즉 정씨는 도피 중 이런 점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자진 귀국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은 당당하다고 인터뷰한 것을 보면 확실히 그런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끝까지 참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1996년 정 씨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근황은 최초로 정 씨의 의혹에 대해 보도했던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밝혀졌는데요. 취재에 따르면 그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으며 그곳에서 불법 약물에 중독되었고 약물 중독자로 살다가 끝내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최후까지도 참 뭐라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폭로가 연달아 터지게 되고 그가 구속되는 장면까지 뉴스로 중계되면서 정말 곤경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쩍새 마을에 거주하던 원생들이었는데요. 비록 정 씨가 가짜 승려 행세를 했던 것은 맞지만 이곳에 있던 원생들은 정말로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간의 후원자들과 다수의 봉사자들 역시도 발길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계종의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이 소쩍새 마을 자체를 인수하였으며 정상적인 복지법인 승가원을 설립해 운영을 맡게 되었는데요. 열악하던 기존 건물도 철거한 뒤 새롭게 신축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2005년에는 경기도 이천으로 부지를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재개되고 뉴스에도 보도되며 다행히 다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인력의 범죄를 돌아보며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금니 아빠 사건이라 불리는 이영학의 범죄입니다. 이영학 역시 자신이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딸에게도 희귀병이 전이되어 치료를 위해 애쓰는 절절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러 번 비춰졌는데요. 이런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도 모자라서 끝내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 버린 범죄자였습니다. 그 역시도 이미지 메이킹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을 보면 인력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인력과 이영학 사건 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무척 많은데요. 사람들의 측은한 마음을 이용해 그들을 기만하고 또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행위는 결국 많은 이들에게 인간적인 불신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엉뚱한 이들이 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외면받게도 되는데요.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쩍새 마을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